여러분,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때문입니다. 오마이갓! 이건 쇼핑몰이잖아요. 미국 3대 방송사 CNN의 베테랑 기자가 한국 휴게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미국 정부와 민간 컨소시엄이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을 쏟아부으며 한국식 휴게소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왜 한국 휴게소에 열광했을까요? 그리고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성공했을까요? 오늘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증인 CNN 선임 기자 케이트 매튜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 충격적인 기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 매튜스입니다. 저는 미국 CNN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기자입니다. 중동 분쟁 지역도 다녀왔고 아프리카 기아 현장도 취재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주로 다뤘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에 온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몇 년 전 여름 저는 아시아 경제 성장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동료가 제안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면서 휴게소에 들러보자고 했죠. 저는 그냥 커피나 한잔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쯤 달렸을 때 동료가 차를 세웠습니다. 초현대식 건물이 눈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쇼핑몰인 줄 알았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미래형 디자인이었거든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휴게소라고요. 주차장부터 질서정연했습니다. 차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주차 공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우리는 보통 아무데나 대충 세우고 서둘러 볼 일을 보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으며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나 싶었죠. 미국의 공항 터미널보다 깨끗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푸드코트였습니다. 미국 휴게소에는 대부분 핫도그나 햄버거를 파는 간이 매점이 있습니다. 기름지고 맛없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 일식까지 다양한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제일 긴 줄이 서 있는 한식당을 골랐습니다.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는데 가격은 10,000원 정도였습니다. 나온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식당과 다를 바 없는 퀄리티였거든요. 불고기는 부드러웠고 반찬은 6가지나 나왔습니다. 된장찌개는 뜨끈했고 밥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미국 휴게소에서 이런 음식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자레인지에 데운 핫도그나 딱딱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웁니다. 맛은 기대하지 않죠. 그냥 배를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입구부터 호텔 로비 같았거든요. 대리석 세면대, 자동 센서 수도꼭지, 비데가 설치된 변기, 심지어 파우더룸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5성급 호텔 화장실보다 나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청결 상태였습니다. 바닥에 물기 하나 없었고 거울은 반짝였으며 휴지는 넉넉했습니다. 벽에는 청소 점검표가 붙어 있었는데 30분마다 청소원이 확인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명 시각을 보니 20분 전이었습니다. 정말로 30분마다 청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휴게소 화장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 냄새가 나고 휴지는 바닥에 떨어져 있으며 변기는 막혀있기 일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화장실 가는 걸 최대한 참습니다. 그만큼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여기서 제가 느낀 건 충격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휴게소를 더 둘러보니 편의점, 기념품 가게, 심지어 지역 특산물 전시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수유실과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본능이 발동한 거죠.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선진국이란 게 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쓰레기는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고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지 않고 부모 곁에 얌전히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질서를 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새치기는 흔한 일이며 아이들은 통제불능으로 뛰어다닙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데도 모두가 질서를 지켰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동안 다른 휴게소 2곳을 더 들렀습니다. 규모는 조금 달랐지만 수준은 똑같았습니다. 청결도, 음식 퀄리티, 직원 친절도 모두 일정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미국에는 이런 표준이 없습니다. 어떤 휴게소는 괜찮고 어떤 곳은 형편없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고 관리 주체도 제각각입니다. 통일된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죠. 한국은 어디를 가도 최소한의 품질이 보장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영상을 본사에 보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고 댓글은 2만 개가 달렸습니다. 미국인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같은 21세기를 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댓글 내용은 대부분 부러움과 자괴감이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못하냐, 우리 세금은 다 어디로 가는 거냐,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구나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 가고 싶다는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CNN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 뉴스가 있다며 본사로 오라는 지시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본사에 도착하니 편집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교통부 보도자료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억 달러 규모 고속도로 휴게소 현대화 프로젝트 착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설명했습니다. 제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의회에서 긴급 예산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연방정부 15억 달러, 주정부 10억 달러, 민간 투자 5억 달러로 총 3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휴게소에 이만한 돈이 투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편집장은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하라는 거였습니다. 1년 장기 프로젝트로 잡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자는 계획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교통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취재진으로 참석했죠.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들 제 영상을 봤고 한국 휴게소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은 이랬습니다. 먼저 주요 고속도로 10곳에 시범 휴게소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부에 4곳, 서부에 3곳, 남부에 2곳, 중부에 1곳이었죠. 각 휴게소당 평균 2억 달러씩 투입하고 나머지 10억 달러는 기존 휴게소 개보수에 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휴게소를 벤치마킹하는 거냐고요?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참고한다고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 사례를 본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는 걸 꺼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교통부 담당자를 따로 만났습니다. 1년간 프로젝트를 밀착 취재하고 싶다고 제안했죠. 담당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CNN의 영향력을 의식한 듯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일주일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취재진 자격으로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교통부 관계자, 건설회사 대표, 투자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 10명 정도였죠. 가장 큰 쟁점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6개월 안에 첫 번째 시범 휴게소를 오픈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죠.
건설사 대표는 가능하다고 장담했습니다. 돈이 넉넉하니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 전문가를 초빙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장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죠. 결국 한국 전문가 초빙은 보류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시범 부지는 뉴저지 턴파이크로 정해졌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였고 하루 교통량이 30만 대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기존 휴게소는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죠. 저는 기존 휴게소를 먼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화장실은 악취가 났고 바닥은 물과 오물로 범벅이었으며 변기 대부분이 고장 나 있었습니다. 푸드코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은 기름때로 끈적거렸고 바닥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일했고 손님들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공공 인프라는 낙후됐습니다. 한국 휴게소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죠. 설계팀이 꾸려졌고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취재 목적으로 참관했습니다. 건축가들이 한국 휴게소 사진들을 놓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도 여러 번 돌려봤죠. 하지만 뭔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건축가들은 겉모습에만 집중했습니다. 건물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시설 배치 같은 것들이었죠. 정작 중요한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건축가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청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느냐고요? 저는 제가 본 걸 설명했습니다. 30분마다 점검하고 구역별로 담당자가 있으며 매뉴얼이 체계적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건설사 대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건물부터 짓자는 거였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요. 설계안이 나왔을 때 예상대로였습니다. 겉모습은 한국 휴게소를 흉내냈지만 본질은 여전히 미국식이었습니다. 화장실은 한국보다 작았고 푸드코트는 패스트푸드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건물만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운영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썼죠. 하지만 프로젝트 팀은 제 기사를 무시했습니다. 기자가 뭘 안다고 간섭하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착공식이 열렸을 때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제 영상 덕분에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였거든요. 장관은 연설에서 이렇게 미국 휴게소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돈이 넉넉하니 인력도 장비도 최고급으로 투입됐죠. 3개월 만에 건물 골조가 올라갔고 4개월째에는 내부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주 2회씩 현장을 방문하며 취재했습니다. 건설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고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건축가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못지않은 휴게소를 만들 거라고 장담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정작 운영 준비는 거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직원 채용은 뒤늦게 시작됐고 교육 프로그램은 아예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한 달 전쯤 교통부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기존 휴게소처럼 하면 된다고 특별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오픈 전에 몇 달간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 방식이고 미국은 다르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라고요.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건물은 완성됐습니다. 언론 시사회가 먼저 열렸고 저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디자인이었고 한국 휴게소 못지않게 웅장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더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 밝은 조명, 넓은 홀.
한국에서 봤던 그 느낌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푸드코트에는 8개 매장이 입점해 있었고 편의점과 기념품 가게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자동 센서 수도꼭지, 비데가 설치된 변기까지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파우더룸에는 화장품 샘플과 핸드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죠. 담당자는 30분마다 청소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랑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감탄했습니다. 제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확인하고는 놀라워했죠. 이제 미국도 달라진다는 희망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건물만큼은 정말 훌륭했으니까요. 정식 오픈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저는 오픈 일주일 전부터 현장에 상주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나이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고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매뉴얼을 나눠주며 설명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30분마다 화장실을 점검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대로 이해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식당 쪽도 비슷했습니다. 한식당 2곳이 들어왔는데 주방장은 한국인이었지만 서빙 직원들은 전부 현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한식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비빔밥이 뭔지, 불고기가 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교육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다큐멘터리에 쓸 자료였죠. 촬영하면서 계속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 준비로 오픈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픈 당일 저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미 불길한 징조가 보였습니다. 청소 직원 1명이 30분이나 늦게 도착했고 식당 직원 2명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인력을 급히 투입했지만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렸죠. 정식 오픈 시간이 됐습니다.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멀리서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처음 1~2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손님들이 많지 않았고 직원들도 긴장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제는 점심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었고 푸드코트는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한식당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주문받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직원들이 메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한 손님이 화를 냈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어떻게 먹는 건지 물어봤는데 직원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비벼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충 답했죠. 손님은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 휴게소에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던 게 기억났습니다. 어떻게 비벼야 맛있는지, 고추장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줬었죠. 화장실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 여성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변기에 휴지가 막혀 있었는데 청소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관리자가 청소 직원을 찾았지만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교대로 식사를 해서 화장실이 항상 관리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오후 2시쯤 저는 화장실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4시간 만에 바닥은 물로 젖어 있었고 휴지는 바닥에 널려 있었으며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30분마다 청소한다던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를 돌리며 기록했습니다. 청소 점검표를 확인해 보니 마지막 서명이 3시간 전이었습니다. 30분 주기는커녕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푸드코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은 치워지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습니다. 청소 직원이 부족했던 겁니다. 한 명이 푸드코트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식당 주방에서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재고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손님들은 주문하고도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남성이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30억 달러 들여 만든 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관리자가 사과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편의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인기 상품들은 오후에 이미 동났고 직원은 재고가 창고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보충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오픈 첫날이 끝났을 때 저는 관리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3배나 많이 왔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제 기사가 나갔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혼란스러운 첫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만 전달했지만 내용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건물은 훌륭하지만 운영이 엉망이라고 썼죠. 교통부에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쓴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자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그날 밤 편집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 같다고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장은 좋은 다큐멘터리 소재라며 계속 취재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첫날의 문제들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해진 겁니다. 저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서 관찰하고 촬영했습니다. 오픈 2주차 저는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부터 확인했는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30분마다 청소한다는 원칙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2시간에 한 번 정도 들어갔고 그마저도 대충 휴지만 보충하고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점심시간 화장실을 촬영했습니다. 변기 시트는 젖어 있었고 바닥에는 휴지와 물이 흥건했으며 세면대 주변은 물이 튀어 거울까지 더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그 깨끗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관리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30분마다 청소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예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0분마다 청소하려면 직원을 2배로 늘려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건물 짓는데 돈을 다 써서 운영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한국은 휴게소 수익이 높아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식당과 편의점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청소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매출 자료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예상 수익의 6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식당은 인기가 있었지만 회전율이 낮았고 햄버거 가게는 빨랐지만 단가가 낮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용객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푸드코트에서 몇 시간 동안 관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 찌꺼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컵을 엎질러 놓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남성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다가 포장지를 바닥에 그냥 던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쓰레기를 바닥에 버렸느냐고 물으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잖냐고 그 사람들 월급 주려면 쓰레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황당한 논리였지만 그게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공공장소는 자기가 관리할 곳이 아니라 누군가 치워줄 곳이라고 여기는 문화였죠. 청소 직원이 계속 돌아다니며 치웠지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워지는 속도가 청소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푸드코트가 쓰레기장처럼 변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데는 일주일 만에 고장났습니다. 누군가 사용법을 몰라서 함부로 만졌던 겁니다. 관리자는 수리비가 없다며 그냥 비닐로 막아버렸습니다. 자동 센서 수도꼭지도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계속 손을 갖다 대서 물이 계속 나왔고 바닥이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그 장면을 담았는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휴지 사용량도 엄청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지를 한 뭉치씩 뽑아서 가방에 넣어갔습니다.
하루에 휴지 500롤이 사라졌습니다. 관리자는 휴지 절약 안내문을 붙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안내문 앞에서 사람들 반응을 촬영했습니다. 대부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내문을 떼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주차 말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싼 수도꼭지가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 도구를 가져와서 떼어간 거였습니다. 관리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기사로 썼습니다. 30억 달러 휴게소, 도난 사건까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캡처해서 기사에 넣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에는 미국의 민낯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파우더룸의 화장품 샘플과 핸드크림도 이틀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비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전부 가져가는 바람에 결국 철거했습니다. 저는 관리자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잘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미국 사람들은 공짜면 무조건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식당 문제도 계속됐습니다. 한 식당 주방장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로 인터뷰했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까다롭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맛이 이상하다, 양이 적다, 가격이 비싸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한 식당 온라인 리뷰를 확인해 보니 좋지 않았습니다. 별점 5점 만점에 2.5 정도였습니다. 음식 맛은 괜찮은데 가격이 비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15달러짜리 비빔밥을 놓고 사람들은 햄버거 세트보다 비싸다고 불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취재진 자격으로 참관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익성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상 수익의 6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의 2배를 넘었습니다. 매일 추가 청소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고장난 시설을 수리해야 하고 도난당한 물품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건설사 대표는 화를 냈습니다. 한국식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였습니다. 교통부 담당자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건물은 한국식이지만 운영과 문화는 미국식인 게 문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제 말을 이해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한 임원이 다시 제안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를 모셔오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바닥났고 추가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기사를 썼습니다. 30억 달러 프로젝트 한 달 만에 위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쓸 수 없었지만 현장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했습니다. 오픈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통부가 한국 전문가를 초빙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론의 압력이 컸습니다. 제 기사를 포함해 여러 언론이 문제를 지적했고 의회에서도 대책을 요구했거든요. 박준혁이라는 이름의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취재 목적이었지만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큰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온 그는 악수를 건네며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서 전문가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물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현장을 보지 못해서 판단하기 이르다고 하지만 들은 바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과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를 따라다니며 촬영했습니다. 박준혁은 말없이 휴게소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건물 내부, 푸드코트, 화장실까지 세세하게 살폈습니다.
그는 손으로 벽을 만져보고 바닥을 확인하고 천장까지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는 거냐고요? 그는 답했습니다. 설계의 의도와 실제 사용의 차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의 표정 변화를 담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푸드코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푸드코트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한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노트에 뭔가를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도 카메라로 같은 장면을 담았습니다. 한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오후 2시쯤 화장실로 갔을 때 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바닥은 물로 젖어 있었고 휴지는 바닥에 널려 있었으며 악취가 났습니다. 그는 청소 점검표를 확인했는데 마지막 서명이 4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고요?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고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정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3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인력이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이 규모의 휴게소에 청소 직원을 최소 10명은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5명뿐이었습니다. 둘째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청소 직원들이 구역별로 나뉘어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화장실만 전담하고 한 명은 푸드코트만,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는 직원들이 이것저것 다 하느라 집중이 안 됐습니다. 셋째는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한 달간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청소하는 방법, 손님 응대 방법, 긴급 상황 대처법까지 세세하게 배운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 직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다고 했죠. 다음 날 관리자들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취재진 자격으로 참관했습니다. 박준혁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휴게소의 운영 매뉴얼이었습니다. 두께가 5cm는 됐습니다. 관리자들은 그 두께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걸 다 읽어야 하느냐고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한국에서는 모든 직원이 이 매뉴얼을 숙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화장실 청소만 해도 17단계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닥 청소, 변기 청소, 세면대 청소, 거울 닦기, 휴지 보충, 비누 확인, 악취 제거까지 모든 게 매뉴얼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건설사 담당자가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였죠. 박준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거라고 말이죠. 저는 카메라로 회의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관리자들의 회의적인 표정, 박준혁의 침착한 태도, 그리고 교통부 담당자의 난감한 모습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박준혁은 실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청소 직원이 바뀌어도 화장실 청결도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였죠. 그게 시스템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원 교육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선배 직원이 일주일간 붙어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고 따라하게 한다는 거였죠. 회의실에서 한 관리자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느냐고요? 박준혁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청소 직원을 5명 더 고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자를 추가로 배치하면 연간 $50만 정도 더 든다고 했습니다.
건설사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이미 예산은 다 썼고 수익도 예상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했죠. 저는 그 대화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휴게소는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라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교통부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 예산을 요청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 점검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 직원들에게 기본 교육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돈이 별로 안 든다고 했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저는 박준혁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에게 직접 방법을 가르쳤고 식당 직원들에게는 서비스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그를 따라다니며 촬영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직접 시범 보이고 테이블 닦는 법을 가르치고 손님 응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한 청소 직원을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20년 청소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 조금 깨끗해졌고 푸드코트 테이블도 예전보다 빨리 치워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전후 비교 영상을 만들었죠. 박준혁이 오기 전과 후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준혁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거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에는 한국도 이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꿔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냐고 물으니 20년은 걸렸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였죠. 정부도 노력하고 기업도 투자하고 국민들도 의식이 바뀌면서 천천히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 질문에 그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향해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변하고 싶어 하면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없으면 50년이 걸려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준혁이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횟수가 늘어났고 직원들도 일하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청소 직원 한 명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라는 50대 멕시코계 여성이었는데 박준혁의 가르침을 가장 열심히 따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인터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처음으로 자기 일을 존중해줬다고 청소도 전문 기술이라고 말해줘서 자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침마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화장실을 점검했고 매뉴얼에 적힌 대로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박준혁은 마리아를 다른 직원들의 모범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녀의 사례를 들었고 다른 직원들도 따라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천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을 때 화장실 청결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전후 비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바닥이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했고 휴지도 제때 보충됐습니다. 온라인 리뷰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리뷰들을 기사에 인용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썼습니다. 박준혁은 다음 단계로 푸드코트 개선에 나섰습니다. 식당 직원들에게 한국식 서비스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교육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테이블을 빨리 치우는 방법,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
주문을 정확히 받는 기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한식당에 집중했습니다. 주방장은 한국인이었지만 서빙 직원들이 한식을 잘 몰라서 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박준혁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식 메뉴 하나하나를 설명했습니다. 비빔밥이 뭔지, 불고기가 어떤 음식인지, 김치찌개는 어떻게 먹는 건지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직원들은 메모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맛을 보게 했습니다. 한 직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맛을 알고 나니 손님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고, 한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식당 서비스가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메뉴 설명을 잘해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리뷰 점수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5점에서 3.2점으로 올랐죠.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하루 종일 푸드코트에서 관찰했습니다. 아무리 직원들이 열심히 청소해도 손님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소용없었습니다. 테이블을 깨끗이 치워도 다음 손님이 또 어질러 놓으면 끝이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박준혁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캠페인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손님들에게 깨끗이 사용하자는 메시지를 전하자고 했죠. 저는 회의를 취재했습니다. 관리자들과 논의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할 것인가 토의했죠. 박준혁은 한국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휴게소에는 곳곳에 안내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경고문이 아니라 친근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기사로 썼습니다. 문화를 바꾸려는 작은 시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예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푸드코트, 주차장 곳곳에 붙였습니다. 저는 포스터 설치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다음 사용자를 위해 깨끗이 사용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명령하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반응을 관찰하며 촬영했습니다. 포스터를 보고도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고 화장실도 더럽게 썼습니다. 한 남성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포스터 내용을 지키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자기가 신경 써야 하느냐고, 세금 내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기록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자기 테이블을 깨끗이 치우고 가는 걸 봤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포스터를 보고 생각해봤다고, 청소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조금은 배려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다른 날은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봤습니다. 자기 딸아이가 휴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직접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촬영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공공장소는 깨끗이 써야 한다고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포스터를 보고 부끄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사례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바뀐 건 아니었지만 일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작은 변화, 큰 의미라고 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손님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캠페인 포스터는 찢어지거나 낙서가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변화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말 오후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서 푸드코트가 마비됐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고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테이블이 부족했고 주문은 밀렸으며 화장실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 손님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30억 달러 들여 만들었다는 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관리자가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다른 손님의 휴대폰에도 찍혔고 소셜미디어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제 기사와 함께 다른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주말 소동이 있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교통부 담당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대폭 축소된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10개 시범 휴게소 중 나머지 9개는 보류됐습니다. 의회가 추가 예산을 동결한 겁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교통부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준혁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박준혁을 찾아갔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는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항 가기 전날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는 2달간의 경험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50쪽짜리 문서였는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책장 어딘가에 처박힐 거라고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꺼내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는 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경험도 나쁘지 않았다고 미국이 왜 안 되는지 확실히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없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바꾸고 싶어서 30년간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냥 겉모습만 따라 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30억 달러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건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기사로 썼습니다. 30억 달러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준혁의 말을 인용했고 프로젝트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카메라는 꺼두고 개인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케이트 씨,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씨앗은 뿌렸습니다. 언젠가는 싹이 틀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취재는 계속됐습니다. 휴게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예상대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박준혁이 가르쳤던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뒀고 새로운 직원들은 예전 방식대로 일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다시 하루 2~3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푸드코트 테이블은 치워지지 않은 채 쌓였고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습니다. 캠페인 포스터는 낡고 찢어진 채 방치됐습니다. 2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저는 관리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다시 나빠졌느냐고 물으니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박 선생님처럼 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리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준혁이 가장 아꼈던 직원이었죠.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전히 박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2번씩 현장을 방문하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CNN 복귀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처음 봤던 그 초현대식 휴게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비교 취재를 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그 휴게소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같은 장소를 촬영했습니다. 화장실은 반짝였고 푸드코트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청소 직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청소하느냐고 물으니 30분마다 한다고 답했습니다. 점검표를 보여달라고 하니 흔쾌히 보여줬습니다. 정확하게 30분 간격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자도 인터뷰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요? 그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시스템과 사람이라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교육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1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해서 좌절로 끝난 이야기였죠. 뉴욕에 도착해서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편집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훌륭한 다큐멘터리 소재라며 제작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고 싶었는데 실패 스토리를 기록하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의 민낯이었죠. 마지막으로 휴게소를 찾았던 날, 한국에서 처음 봤던 그 깨끗함을 떠올렸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깨끗한 화장실,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 쉬웠습니다. 30억 달러면 가능했죠. 하지만 그 건물을 유지하는 건 돈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했고 사람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문화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걸 30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투자하고 기업이 노력하고 국민들이 의식을 바꾸면서 천천히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6개월 만에 그걸 따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으로 복귀해서 이 1년의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실패 사례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30억 달러의 교훈,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 그게 이 프로젝트의 본질이었습니다. 돈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다는 교훈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CNN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휴게소 프로젝트는 거의 잊혀졌습니다. 언론도 국민들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가끔 그 휴게소를 방문했고 카메라를 들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후속편을 위한 취재였죠. 예상대로였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지난달 다시 방문했을 때 촬영한 영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화장실은 2년 전 오픈 첫날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바닥은 물로 젖어 있고 악취가 나며 비데는 대부분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시범 휴게소 계획은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저는 교통부 담당자를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첫 번째 사례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던 중 박준혁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 한번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 개장한 휴게소가 있는데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촬영팀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2년 만이었지만 그는 변함없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는 차에 올랐고 서울에서 2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새로 지어진 휴게소였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촬영 감독도 놀라워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봤던 그 초현대식 휴게소보다 더 세련됐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친환경 소재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 청결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설명했습니다. 각 칸마다 사용 중인지 아닌지 표시되는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말이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촬영하면서 미국 휴게소와 비교가 됐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거울에는 얼룩 하나 없었으며 비누와 휴지가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점검표를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로 클로즈업 촬영했습니다. 역시나 30분마다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명은 15분 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푸드코트도 더 발전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며 놀랐습니다. 로컬 식재료를 사용한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었고 미슐랭 스타를 받은 셰프가 운영하는 베이커리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미식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메라로 그들의 행동을 담았습니다. 식사 후 자기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까지 해서 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지 않고 부모 손을 잡고 조용히 다녔습니다. 박준혁을 인터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휴게소와 지금 휴게소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그가 카메라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변한 게 없다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변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겸손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은 가능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절박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선진국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강대국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픔을 모르고 절박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동력이 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위기감이 없으면 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짜 변하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단위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곳을 제대로 바꾸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걸 천천히 확산시키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바꾸기 어렵지만 아이들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공공예절을 가르치면 20년 후에는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휴게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30억 달러를 들여 만든 화려한 건물. 하지만 속은 여전히 낙후된 미국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30억 달러는 사라졌습니다. 건물에 20억, 운영비로 5억, 나머지는 관리비와 인건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실패한 휴게소 하나와 뼈아픈 교훈뿐입니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 깨끗한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질서정연한 모습, 서로 배려하는 문화, 깨끗한 공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언젠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멘트를 녹음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진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겸손함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이 2년의 취재를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있었고 사람들의 의식에 있었으며 30년간 쌓아온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소용없습니다. 언젠가 미국도 변할 겁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올 겁니다. 다만 그 시작은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배우겠다는 자세,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